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물 자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의지에다가 물체의 그러한 본질을 두었습니다. 의지를 물 자체로 보았습니다. 모든 물체들에 대한 하나의 그 본질을 의지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칸트는 오히려 물체 이면에 있는 어떤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체의 자연 법칙이 있는데 물체에 있는 자연 법칙이 또 다른 어떠한 그 물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자연 만물에도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도 이와 같이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먼저 존재해 있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물체 자체로부터 그 법칙이 나온 것이냐. 그런데 물체 자체로부터 자연 법칙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자체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이면에 있다. 물체의 근본 그 법칙은 바로 정신 이면에 있다. 이것이 이렇게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입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탄생해놓고 보니까 사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사물 뒷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은 누군가로부터 분유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절대자의 어떠한 정신을 우리는 분유받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바로 이렇게 정신으로부터 법칙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버클리가 이것을 주장했고 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논리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쇼펜하우어는 나의 표상, 이 표상에서 이 세계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표상이 있는데 세계와 이 표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상이 오히려 영향을 미쳐서 이 세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표상할 때 그 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의 이 존재를 나에 국한시켜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대자로부터 이어받은 이 정신의 이 본질은 나, 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정신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지금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나의 표상할 때 그 나는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하나의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할 때 거기에서의 나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또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나의 표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나의 표상 혹은 우리의 표상이 세계인지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체가 이제 나인데요. 이것은 모든 개별자들이 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는 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분 근거율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접하고 있는 모든 객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 근거율을 산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의 표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에 있어서의 나의 이 표상은 자연물 그대로의 표상이 아닙니다. 이 자연물에서 주어진 그러한 직관과 그리고 나의 어떠한 요소가 여기에는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상의 크기가 자연 만물에 있는 표상의 크기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객관의 형식, 말하자면 자연 만물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연 만물이 재구성되고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 사회의 이러한 모든 발전, 자연과의 발견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이러한 모든 발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쇼펜하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의 표상과 이 세계의 표상이 같은지, 그리고 여기에서 주관이 계속 작용을 해서 나의 표상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요. 이것은 모든 개별자들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충분 근거율이 산출이 되고, 객관들에 대해서 충분 근거율이 산출이 되고, 이제는 이 충분 근거율이 나의 표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나의 표상은 사실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그 표상보다 더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객관의 형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 객관의 형식은 현재의 자연법칙에다가 플러스 알파인 것입니다. 새로운 자연법칙이 이렇게 해서 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산출된 자연법칙은 이제는 개별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세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객관이다. 이것이 주관이고 이것이 객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표상과 이 표상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도 이 표상이 우선적으로 먼저 존재하고 여기에 의해서 이것이 변화를 초래한다. 이것을 이제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것인데요. 우리의 이 표상에는요, 직관적인 것이 있고 추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바로 그냥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물에 있는 이 내용을 경험하고 표상한 것을 바로 직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은 이것이 더 이면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지 혹은 주체로부터 뭔가가 새롭게 추가되어서 나타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추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 인간만의 소유물인데요. 이것은 바로 의지의 산물이고 의지에서 해석을 한 것이다. 반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추상적인 것을 통해서는 의지에서 세계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볼 것 같으면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제 직관한다는 것인데요. 사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수학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물질의 본질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직관에 의해서만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의 주관으로서 오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논증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과 인과율의 모든 형식이 인간 정신에 내재하는 충족 이유율의 반영이다. 사물에서는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사물에서 이 충족 이유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물에서 자연법칙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양쪽에 다 자연법칙이 존재한다면 정신 안에 있는 자연법칙이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연법칙이 이 사물에 있는 이 자연법칙에 영향을 미쳐서 생성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신에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신에 있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 표상의 변화를 일으키더라.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표상이 이쪽에 있는 표상보다 크기가 더 크더라.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정신에게 존재하는 이 표상이, 그리고 정신에게 존재하는 표상의 내용물로서의 그 자연법칙이 우선인 것이다. 그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세계 속에 반영이 되어서 이와 같이 세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가운데 있는 이 표상이, 정신 가운데 있는 이 충족 이유율이 자연 가운데 있는 그 충족 이유율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공통된 형식은 주관 플러스 객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객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주관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객관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도태되어 버립니다. 우리 주관이 개입해 있는 객관만이 거기에 생명력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공통된 형식은 주관 플러스 객관인데 모든 대상적 존재는 그 자체가 어떠한 무엇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객관의 주관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주관이 우선이다. 정신이 여기서는 주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은 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에 있는 이 모든 요소가 객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쇼펜하우어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충분 근거율이 산출이 되어서 객관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객관의 형식은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자연 법칙은 기존에 있는 자연 법칙에 새로운 것이 추가된 그러한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별화의 원리에 의해서 세계를 이루고 객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마야의 세계로 봅니다. 마야란 것은 환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베단타 철학에서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현상의 세계다. 칸트는 이러한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표상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이데아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데아들입니다. 말하자면 복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쇼펜하우어의 이런 우주관은요, 신의 정신에 의해서 인간 정신으로 그리고 사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정신이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결국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계는 바로 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표상이다.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나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별적 자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하나의 그러한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주제로서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의지로부터 어떻게 세계가 나왔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의지로서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쇼펜하우어의 이 인식 형식은 전 세계를 제약하는 그 담당자입니다. 칸트의 오성 안에 있는 범주와 같은 기능과 이 인식 형식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충분 이유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인식 형식 안에 있는 이 충분 이유율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제약하고 있는 그러한 담당자인 것입니다. 육체에 매개되어 있는데, 즉 정신과 육체 사이에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식 주관을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고 보고, 또 표상을 육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보았을 때 이 양자를 매개하는 하나의 통로이고, 육체의 감정과 그리고 이 오성을 통해서 세계를 직관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쇼펜하우어는 현실적인 개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그러한 것을 이 세계 속에 나타내는 유일한 개체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신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 현실 세계에 펼쳐내는 그러한 유일한 개체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 주관에서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이 인식 형식이 표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 인식 형식은 인식 주관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표상하고, 이 표상은 또한 이제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상에는 두 가지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직접 받아들여서 나타내서 표상을 한 것이 있고요. 이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감흥에 속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표상한 것은 아닌데 어떠한 느낌이나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섞여서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나 또 고통이나 놀라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세계에서의 받아들인 그 어떤 것에 포함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표상의 이중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직관에 관한 것이 있고 감흥에 관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관에 관한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표상입니다. 다른 객관에 대한 단순한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감흥은 인식 주관의 감흥으로서의 표상인데 이것이 바로 의지인 동시에 표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표상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의지에 관한 것이냐? 이것은 객관적 존재들이 준 표상, 말하자면 이 객관적이 준 존재들이 준 표상을 제외하고 남은 그 부분이 의지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표상 중에서 의지에 속한 부분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의지 행위 속에 이제는 그 남은 표상을 의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의지를 물 자체에 지금 귀속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의지 행위가 있는데요. 우리 의지 행위 중에 의도적인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임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도된 행위는 사실은 충족 이유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것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서 이제 나타난 그러한 그 표상 혹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충족 이유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도적인 의지입니다. 이것은 충족 이유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임의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욕망입니다. 이것은 충족 이유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요. 원인과 결과라는 그러한 이유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 의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직접적 의지는
표상 형식이면서 완전히 그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 넘어서의 물 자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쇼펜하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표상 속에서 욕망에 관한 것, 임의 운동에 관한 것, 이러한 요소를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정신과 그 정신 이면에 있는 어떠한 의지 혹은 물 자체에서 나온 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의식 속에 나타나는 의지를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이 인식 주관에서 우리의 이 의식 속에 나타나는 의지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나타난 의지의 직접적 표상으로서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고통이나 쾌락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또한 삶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근저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저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욕망이나 욕구가 우리의 행동을 사실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대상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면 그 행동은 모두에게 동일한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이 욕구가, 그 안에 있는 이 생의 본능이 그와 같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식 주관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인식 주관 안에 있는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사실은 더 큰 의지로부터, 이것을 이제 물 자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출현되어 나오는데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의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의 힘은 자연 법칙도 하나의 힘이죠.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의지가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힘,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 자연 법칙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상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데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힘은 의지의 객관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는 이 거대한 의지가 우리 인간 정신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표상을 통해서 또 이 표상이 현실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이렇게 의지로부터 이 표상이 나왔고 거기에서 세계가 출현했다. 그리고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의지로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학문을 할 때는 이 세계를 관찰함을 통해서 학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쇼펜하우어 얘기는 그것은 하나의 형태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고 표상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고 이미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수학 법칙에 대한 발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학문은 이러한 형태학이 아니라 이러한 원인학이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 근저에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다. 역학과 물리학과 생리학은 바로 이러한 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